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서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 회견에서 남은 4년 11개월에 대한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관련해서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보통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 전으로 공식 회견을 가져왔던 점에서 상당히 좀 이례적인 30일 만에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일단 최진 원장님께서 어떤 의미를 보셨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기자회견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일단 취임 한 달 만에 했다. 역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다른 또 기록을 세운 셈인데 네네. 그 자체를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여유 있게 또박또박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 그런 회견이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는 걸 상당히 좀 포괄적이지만 네. 방향성이라든 철학이라든 그런 부분을 저는 감을 잡았다라는 말씀드리고 화법으로 보면 이제 평소에는 상당히 톡톡 튀는 이제 사이다 스타일이고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직설 화법인데 어느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에서 그러지만 상당히 좀 좀 달랐습니까? 예, 안정감이라든지 신중함에 좀 더 비중을 둔 그런 화법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실소통을 느꼈다. 어떤 실용 그리고 소통, 통합에 좀 방점을 둔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이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최 원장님. 실소통에 방점 주셨고 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소통은 많으면 좋죠. 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많이 하면 좋은데 이제 이게 쌍방향이 돼야 더 좋다. 쌍방향? 특히나 그 쌍방향 중에 한쪽 그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은 야당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예. 그러니까 지난 30일 동안 제기했던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체적인 답을 안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번 그 30일 이후 60분의 1 임기를 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국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공약과 약간 다른 점은 공약을 발표한 이후에 보통 인수위를 거쳐서 예. 국정을 파악한 이후에 현실적인 여건을 이제 감안해가지고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정이 운영된단 말이죠. 네. 근데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30일 동안에 파악한 국정을 본인의 공약에 반영해서 조금 더 구체화된 국정 운영 방향을 국민께 제시했다. 뭐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의 파트너인 야당이 제기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 조금 더 너그러운 모습으로 그것을 감안한 국정 운영 방향을 약간 변경시키는 이런 식의 그 반영 절차는 없어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네. 두 분의 총평을 들어봤고요. 오늘 기자회견 형식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단을 없애고 타운홀 미팅으로 진행이 된 건데 이런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선진국형이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대통령과 기자들 그리고 국민들이 상당히 좀 가깝게 예.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타운홀 미팅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이제 당연하고 필요한 방식인데 예. 그동안 제대로 이제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잘못된 거죠. 그런 점이 다시 이제 정상화된 건데 예정된 어떤 시나리오가 없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 쌍방향으로 얘기한다. 그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예. 근데 저는 솔직히 오늘 이 보면서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건 예. 기자와 대통령실 간에 네. 사전 조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좀 해봅니다. 과거에는 사전 시나리오 조율이 너무 만화서 탈이었다면 네. 지금요 그게 없이 너무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자라든지 어떤 질문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중첩되거나 오히려 균형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나 예.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백악관에도 다 자리 배석 그런 질문이 조율을 사전 조율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에는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언론사도 고루 질문을 좀 주고 그래서 좀 그 건전한 방향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의 사전 조율이 좀 필요하다. 과거처럼 강압적인 그런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네, 네. 예 그런 바람직한 국민을 위한 그런 어떤 사전 조율 이런 게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이 기자들과 사전 조율이 없이 진행이 됐는데 어느 정도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 형식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타운홀 미팅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게 정치인들이 주민들과 만나는 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본인의 장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고 쌍방향 소통의 장인데 지금은 이 오늘 사안은 쌍방향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대통령에게 답한다는데 그럼 또 언론이 또 물어야죠. 그러니까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고 언론이 또 묻는다. 이런 식의 이 대통령 특유의 그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고 국정에 대해서 파악한 그 상세한 현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론이 묻고 답하고 거기에 또 언론이 또 재차 묻는 이런 식으로 한두 번 더 나아갔으면 오히려 새로운 형식의 타운홀 미팅에 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그러니까 꼬리 질문이 있었어야 그렇죠. 한다, 이 그래야지 말씀이시죠. 그냥 사실은 언론이 짧게 묻고 국민에게 대통령께서 길게 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역대 왔던 형식만 다른 것이지 역대 대통령 했던 것을 되풀이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자주 하시는 게 좋은데 그 내용 자체는 이제 재차 묻고 토론까지 나아가는. 그러면 토론 과정에서 대통령이 또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도 떠올 수 있고 또 본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단점, 정책에 대한 단점도 얻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실질적인, 그러니까 미리 뭐 조율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 저는 대통령이 열린 자세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는 이런 쌍방향 대화의 장이 훨씬 더 국민께 유익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주거니 받거니에 대한 좀 아쉬움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취임 30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건 역시나 민생이었습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서 무너진 민생 회복의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예,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다라는 발언 들어보셨는데 취임 후에 비상경제 TF를 1호 지시로 출범시키면서 네. 어떤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이제 당연한 화두를 국민들에게 제시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계엄, 탄핵 이런 정국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어떤 게 바로 국민들의 민생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어떤 내란의 어떤 조기 청산보다 더 중요하게 저는 민생이라고 봅니다. 일종의 이제 루즈벨트 모델인데 과거 루즈벨트 대통령도 정치적인 과제가 산적했지만 초기 100일 작전을 내세워서 민생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중요한 민생 법안을 15개를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 정도로 또 민생 제일주의, 민생 올인을 내세우면 나머지 정치나 경제나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의 방향성, 방점 이거를 제대로 설정했다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과거 대통령들은 상당히 좀 구두선에 거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민생 말로만 한 경우가 많았는데 네. 실제로 법안과 제도와 행동으로 민생을 제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앞장서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대통령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 주식시장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의 대체 투자 수단으로 주식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점은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냥 하나의 징표잖아요. 네. 지수고 여러 가지 표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주식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그 사인이 될 수 있죠.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투명성이 제고된다. 그다음에 앞으로 나라 발전의 그 뭐 확률이 늘어난다. 전망이 네. 좋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을 정부가 주식시장 재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직접적으로 쓰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민생이라는 말씀 하시는데 민생 중에 민생경제 TF를 차리셨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대통령이 여러 가지 경제부처 장관들로부터 현황을 파악하는 자리였고 네. 또 하나는 추경을 편성하기 위한 사실 이제 하나의 수단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끝났기 때문에 민생을 이걸 풀어 쓴다 그러면 수출, 그죠? 기업, 뭐 다 있는 거예요. 수출, 기업, 그다음에 뭐 물가 이런 거 다 민생입니다. 여기 우리는 보통 재정을 강조하는 민생을 만약에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그건 돈 풀기예요. 그 물가하고 또 이게 상반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서로 간의 전후방 효과가 연결되기 때문에 과연 민생을 말씀하시면서 민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민생회복지원금 풀게. 여기에 반대하면 민생을 반대하는 거야. 이런 식의 논리는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정부라는 게 필요 없어요. 대통령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민생 그 기업에 대한 갈돈을 갖다 정부가 다 세금을 왕창 걷어들여서 거기에 맞게끔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각자 효율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생 이코로 재정을 확대해 가지고 국민께 어떤 직접적인 지원을 해드린다. 이런 식의 사고가 적용된
정책을만을 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대통령 잘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좀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애당초 생각했던 추경 금액이 훨씬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10조가 올라가면 그 10조만큼의 기업 관련된 게 위축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의 서로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 끝에 다소 국민들께는 효과가 늦게 나타날지라도 국민 경제의 앞날을 위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추경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원안보다 9조 5천억 원 늘어서 30조 5천억 원 규모로 추경안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재정 상황이 좀 녹록치 않다고도 말을 하면서 민생 지원금은 뭐 추가로 지급할 계획은 없다 이런 얘기도 했죠.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3일 작년 이 계엄 이후로 사실 대한민국 경제가 거의 올 스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힘듭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삶이 힘들고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떤 형태로는 추경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제 뭐 추경을 당장 푼다고 해서 경기 뭐 활활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어떤 파급 효과, 어떤 경제적인 어떤 재배분 효과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고 이걸 통해서 일종의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했다시피 마중물 효과 경제, 그 서민들이란 중산층에 대해서 마중물 효과를 할 수 있도를 기대합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상당히 좀 야당이 좀 비판적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 협치를 하면 충분히 의견들이 좀 서로 조율될 거라고 보고 좀 크게 어려움 없이 이 부분은 추경 부분은 통과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야당도 추경안에 대해서는 네. 제가 방금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에 예.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행안위에서는 다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아마 그 통과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 그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볼 때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찬성을 했지만 앞으로 편성 과정에서 예.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과 자주 만날 생각이라면서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영수회담 정례화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대화할 생각이고요. 저는 뭐 못 만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자주 만나뵐 생각이에요. 근데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거냐 문제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면 한다.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일정을 맞춰서 필요할 때마다 만나면 되죠. 끊임없이 만나겠다. 정례화는 고민해보겠다. 필요할 때 만나겠다. 사실 뭐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정례화보다는 유연한 접근을 좀 택한 걸로 보여요. 네. 이것도 역시 실용적 소통 방식의 일환으로 좀 봐야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한 달 동안에 가장 큰 성과 하나만 꼽는다면 저는 취임식 당일날 여야 지도부를 만났던 것이 주는 상징적인 효과가 가장 크다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취임식 날 여야 대표를 만나면 바로 대선 끝나고 다음 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야당으로부터 쓴소리가 쏟아져 나올 거 뻔합니다. 그럼 보나 마라. 아마 그 오차를 먹는데 거의 소화도 안 될 텐데 또 불구하고 이제 여야 지도부를 함께 모여서 했던 그 오찬이 주는 상징적인 어떤 통합 내지는 협치의 의지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효과로 꼽고 이후로도 저는 그 여야 대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원외 정당 5개 정당 대표를 이제 모아서 네.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과거 특히 전 정권에 비하면 여야 협치 의지, 이 소통의 어떤 의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하다라는 거고 이게 다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주 만나는 것도 좋았지만 미국 같은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화 정치 이걸 많이 활용합니다. 반드시 만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말이든 밤이든 간에 어떤 여야 특히 야당 지도부와 통화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또 도움도 요청하고 이런 부분들의 소통 전방위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오늘 또 인터뷰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국민과 직접 소통을 네네. 일상화하겠다. 국민 말고 국민뿐만 아니라 여야 지도부 특히 야당 지도부와의 소통도 일상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정례하든 뭐 상시 만나든 간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만나겠다. 네. 야당 지도부를 그걸 선언을 했고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점이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도
그렇길 바랍니다. 예.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소통에 대한 얘기하시면서 자주도 중요하지만 쌍방향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하면 만나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야당이 필요하면도 만나야 된다. 필요한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생각을 예.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례화를 안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아쉬울 때 만나고 싶어지죠. 그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주 만나가지고 야당 지도자를 키워줄 필요가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 만나고 만나더라도 비공개로 만나고 이런 만나는 자리를 노출시켜주지 말고 야당 대표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고 예. 그것이 사실 뭐 정치적인 상대방에 대해서 갖게 되는 욕망이에요. 그런데 그걸 정례화한다는 것은 그런 상호 간의 정치적인 욕망을 떠나서 국익을 위해서 야당의 여러 가지 그 경청하고 그다음에 그 경청된 내용이 합리적이라 그러면 그걸 국정 운영에 반영하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인데 실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늘 비판했던 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700일 만에 만난 거 아니냐. 너무 오래 걸렸다. 그러면서 10장 이상의 A4지 글을 읽어 내려가셨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만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읽어도 정책 의미 이외에 본인이 얘기한 이 부분이 반영되는 절차가 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졌다면 본인은 이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뭐 얼마 만에 점심을 먹었냐 또 몇 번 만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한 번을 만난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대통령과 다수당의 같은 정당 소속이잖아요. 그럼 국회와 그 행정부가 같은 정당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야당의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경청을 하고 국민의힘이 대변하는 국민적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나 기회를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일단 원론적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정례화하거나 부정기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뭐 반기, 분기 이 정도는 정해두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낙점된 김민석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이르면 오늘 국회에서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뭐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어요. 그 조건도 갖췄고요. 예. 글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여야 협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돼버렸습니다. 네. 총리 인준 문제가 보게 됐고 지금 며칠 전에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장외 시위를 할 정도로까지 지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을 했고 새 정부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에서 첫 걸음을 떼고 있는 만큼 첫 총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야당이 오픈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적하고 비판적인 의혹이라는 논란거리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김민석 후보자보다 훨씬 저는 과거 문제나 의혹이 훨씬 더 많았던 한덕수 전 총리도 첫 총리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첫 총리이기 때문에 비교적 좀 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해서 당시 야당이었고 그 당시 김민석 사실 총리 후보자 그 부분을 가장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꼭 그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의욕적으로 정부가 좀 첨예할 수 있도록 좀 김민석 총리 인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지막 극적으로 좀 뭔가 타협점, 대화 여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힘도 그러니까 여당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사실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네. 또 보이지 않는 과거와 같은 딜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 문제는 서로 간의 협상이나 대화의 어떤 시금석 좋은 그런 잣대로 삼고 좀 가는 마지막 네. 순간까지 대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양측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네, 주셨습니다. 양측의 네네. 협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좀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인가요? 근데 저 부분은 역대 총리란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그 청문회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김민석 후보자에게 비판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당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혐의 자체에 대해서 기준을 달리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고 본인이 해명했던 부분이 다 밝혀진 이후에 그 정도면 총리로서 적격인지 부적격인지에 대한 의사를 달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소장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죠.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정 절차 그 단계에서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거기에 반박을 했잖아요. 그럼 반박한 거에 대한 자료는 내야죠. 그래야 본인 반박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내겠다고 한 자료마저 안 내요. 증여세를 내가 낸 부분을 내겠다. 아니, 안 내고 있잖아요. 두 번째,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를 안 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비행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편에 대한 사실관계는 SNS 정리해내면서 그 본인이 정리했던 원재료는 또 국회에 안 내요. 자, 이런 태도에 대한 문제고 이건 인사청문제도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고 세 번째는 국회 기능에 대해서 국회 권한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약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료가 이것뿐이 없습니다. 몇 가지만 냈는데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국내심이 이렇게 뭐 몽리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한 해명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제출하겠다는 자료에 대해서 안 내고 오히려 인사청문위원을 공격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인사청문을 대하는 그 김민석 후보자의 태도가 이런 사태를 불러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찾아와서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동안 못 낸 자료를 SNS에 공개하든지 뭔가를 조치를 해야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구나라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냥 여기서 국정이 협조해야 되니까 넘어갑시다. 저는 이것 또한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같은 내용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다른 부분은 사실 역대 총리 문제가 어느 누가 더 심각했고 누가 더 증인이나 자료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고 불성실했는지를 구분을 못 하겠어요. 저는 항상 내로남불 대파리 돼왔던 거고 다만 그럴 때마다 사실 총리는 낮은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네. 자료라든지 증인 부족할 경우 솔직히 계속 두 번, 세 번 낮은 자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동의를 하죠. 말씀에. 어쨌든 이 국민 앞에서 평가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야당이라도 국민에 대해서 아무리 낮은 자세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 뭐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야당을 위해서 미안한 부분은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부분들은 100번 해도 저는 본인에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교 분야 얘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외교 분야에서는 G7 참석이 강조가 됐습니다. 취임 10일 만에 정상 외교 대비, 외교 복원이라는 어떤 표현도 있었는데요. 성과로 어떤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뭐 여당은 성공이라고 하면 순항하고 있다고 봅니다. 좀 국제무대 순항이다. G7에 순항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한미 관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네. 오늘 그 타운홀 과정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 솔직하게 그 부분이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고나기 어렵다고 얘기했었죠. 예, 하기는 어렵다라고 어려움을 솔직히 토로했어요. 그만큼 이 한미 통상 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네. 솔직히 얘기한 거고 한일 관계 같은 경우 과거 진보 정부가 항상 제일 큰 과제가 어려움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기시다 총리 관계를 얘기하면서 상당히 좀 자신감 있게 비쳤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보는 거고 나토웨이 참석 여부로 말이 이런저런 얘기 있지만은 저는 그런 부분들은 참석을 신중하게 판단한 건 잘했다라고 보는 거고 중국 방문 앞으로 이런 문제, 전승일 참석 문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 현재까지는 대외 정책, 외교 정책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상당히 신중한 행보를 잘 하고 있다라고 저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 방금 전에 최 원장께서 얘기하셨던 한미 관세 협상 얘기인데 이 대통령이 이제 얘기했어요. 7월 8일까지 이걸 끝낼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 밝혔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접근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지렛대를 갖고 있는 그 부분이 적죠.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주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저희가 뭐 양보이거나 또는 패키지로 해서 뭘 줘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예. 그 이제 뭐 방위비 부분도 있는 거고 국방비 부분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실지 그리고 조선업 관련해서 협력하는 부분 또 LNG를 수입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뭐 보관은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오늘 얘기 안 한 부분은 네. 아마도 협상의 한 내용이거나 협상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느 정도 보관에 대해서는 갖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부분은 국민들이 많은 부분이 이제 걱정했던 바와 같이 외교 기조에 대해서는 역대 대통령들과 같이 특별히 문제되는 기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일단 협상을 위한 발판은 마련했다. 근데 이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그리고 결과를 이끌어낼지 여부에 대해서는 야당도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대화와 소통, 뭐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특히 대화 전면 단절은 바보짓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대화가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원래 이제 상당히 대중 친화적이고
또 소통 단순화적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문제들도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지 않을까. 아마 과거 정부에 비교하면 특히 또 본인이 워낙 또 콘텐츠가 있고 또 디테일에 강하고 또 우리 소통하는 성격적으로도 그런 외향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이런 문제들도 아마 상당히 좀 비교적 과거에 비해서 막혔던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좀 튀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합니다. 네. 또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뭐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호응을 좀 끌어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뭐 지금 북한은 러시아하고 상당히 큰 밀월 관계를 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엔이 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했던 대북 제재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빗장을 풀기가 그렇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화가 중요하죠. 그런데 대화라는 것은 대화를 위한 대화에 머물면 안 되고 대화를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를 희생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미국과 연합훈련을 희생한다든가 예. 미군 철수에 대해서 여지를 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는 연락사무소 폭파했는데 가만히 있거나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그 대화가 더 큰 도발에 빌미를 주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사적으로 저희가 쭉 92년도부터 해가지고 남북 대화, 그다음에 협상, 도발 반복해 왔잖아요. 여기서 분명한 보관을 갖고 계실 텐데 어쨌든 대화를 위해서 우리 안보의 빗장을 여는 이런 식의 대화 주도적인 그 대화 방법을 추구하는 이런 식의 아마 대북한 관계는 안 하지 않을까. 하시면 안 되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심을 가졌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점은 이견이 없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한다. 네. 제도적 얼개는 추석 전 마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는 발언이었는데 기조는 분명해 보이고요. 네. 기소청이 이제 생겨날 수 있게 된 겁니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놓고 사실 국민들도 대통령하고 민주당 여당 지도부하고 좀 생각이 다른 거 아니냐라는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보니까 이제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게 좀 일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 부분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양쪽 간에 차이가 없다. 뭐 국민 모두가 이 부분에 이견이 없을 거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양쪽 분리하는 거는 큰 방향을 놓고 다만 이제 타이밍의 문제인데 타이밍이 국민들도 사실 추석 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상당히 온건파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의구심을 가졌는데 오늘 대통령 이제 발언을 보니까 궁금증이 풀렸어요. 일단 추석 전까지 검찰의 큰 틀, 얼개 이 부분은 추석 전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 다만 이게 이제 완전히 안정화되고 정착화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 네. 하는 거 보니까 총론적으로 보면 대통령과 민주당 당 지도부 사이에 검찰 개혁을 놓고 방향성이나 타이밍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뭐 야당은 계속 다른 입장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해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도와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실현 가능성도 그렇고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그 검찰 내에서 기소권을 뺏어 오는 것은 저도 찬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소청을 별도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수사권만 갖는 조직으로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일장일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개혁이라고 평가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검찰한테 맡기고 기소만 뺀다. 그렇죠. 그 그런데 검찰을 기소권만 갖게 하고 검찰권에서 수사를 뺀다. 예. 이거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 국민 그 사법 서비스 입장에서 보면 국민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을 때도 경찰이 한 수사, 검찰이 한 수사 두 번의 중복 수사라는 비판이 있지만 한 번 더 재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인권 침해 여지도 감독기관이 있는 거고 서로 네. 견제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국민이 고소인으로 사법 서비스를 받는 위치를 저희가 상정해 볼 때도 네.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 한 번 더 판단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또 신속성 입장에서도 견제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보안 수사해라, 재수사해라 이런 제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권 행사 자체가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이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위정자나 권력층이나 가진 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위험한 권력이에요. 왜 그러냐면 검찰의 특수와 인지 수사
부분이 가끔 칼끝을 겨누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자업자들에게 말씀을 쓰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면 이 검찰 서비스의 개혁 문제는 결국은 위정자나 갖고 있는 분, 권력자들 이해관계에만 얽힌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은 기소와 수사 분리라고 하지만 실제는 권력자들을 향한 검찰의 특수 등 인지수사 기능을 없애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또는 민주당에서 기소권을 떼내는 것만 내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내지 개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저도 찬성합니다. 예. 그런데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다. 이 부분은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를 질을 낮추는 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예. 또 하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최근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부동산 관련된 대책이 많다고 말하면서 상당히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이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이라든 민생이라든지 중도층 표심과도 상당히 직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예. 이게 그럴 수 있죠. 아주 민감한 종합적인 이게 아젠다인데 이거 잘못해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실정으로 이제 지적될 정도인데 이 부분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반면교사로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출 규제라고 이제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맛보기 치고는 상당히 매운맛이죠. 그래서 많이 지금 긴장들을 하고 오늘 2탄, 3탄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 어떤 이념성이라든지 또 막연한 어떤 그 추상적인 정책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 본인이 그토록 강조했던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입장에서 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 되지 않겠냐. 특히 요즘 이제 투기 흐름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하고 이런 문제가 많은 세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단기간 동안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민생 여러 번 강조했지만 그중에 특히 이 부동산 정책에 이재명 대통령이 많은 역량과 그 인적인 물적인 그것을 투자해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거든요. 부동산 관련된 대책이 많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글쎄 많지는 않겠죠. 많았으면 역대 뭐 모든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풍선 효과로 늘 잡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었죠. 어려움이 있는데 뭐 글쎄 세금을 동원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다 그러면 저는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보는 시각은 투자처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자를 증시로 돌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효자금을 증시로 돌리게 되면 코스피 5천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보시는 것 같아서 약간의 그런 연관관계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책을 고민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제 세금을 동원하는 정책으로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유효한 수단에게 많아 보이지 않고 네. 어쨌든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시겠죠. 제일 좋은 것은 공급 얼른 늘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지금 내놔도 사실은 뭐 8년 정도 이후에나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행해 가시는 것이 장기 대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취임 30일 기자회견대에서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윤계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